네, 다른 대학 강좌는 최소 2달 정도의 여름방학을 하는데 우리는 방학 없이 여름에도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정승일 경제학, 그 아마 15번째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정승일 교수님. 이렇게 교수 한번 아닙니다. 불러보고 싶은데. 그 조금 전에 뉴스 브리핑에서도 저희가 짧게 전 보도는 했는데요.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이런 게 있고 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최대 95%까지 손실 날 게 거의 확실시된다. 이 말은 거의 다 날린다는 소린데. 네, 거의 다 날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로 뭐 미국, 뭐 독일 이런 데하고 관련이 있는 모양인데 독일이야말로 우리 정 박사님의 오랫동안 공부해 오신 곳이고 특히 해박한 일본 말 하면 안 되죠. 나와바리 이러면 안 되죠. 나발이라니. 정 박사님 지역군데 말하자면 독일 말로는 베라히라고 합니다. 거기를 베라히 베라히, 마이 에어리어. 마이 에어리어 예, 정 박사님 지역군데 네. 그 독일 경제 좋다고 탄탄하고 계속 그렇게 우리 그동안 수업 받을 때는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뭐 딴 게 아니고요. 네. 뭐 독일이 수출 경제잖아요. 그렇죠. 일본보다 실은 더 수출 비중이 그렇죠. 높다고. 독일이 뭐 전체 GDP의 절반 정도가 수출인데 어. 지금 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때문에 음흠. 중국을 향한 수출이 상당히 많이 줄고 있어요. 독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던 액수가 크게 예. 줄어가지고 가령 독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외제차가 폭스바겐이거든요. 독일? 아니, 중국에서? 중국에서 죄송합니다. 예. 중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차가 그렇죠. 폭스바겐인데 네. 그 차가 이제 지금 굉장히 덜 팔리기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이 뭐 벤츠라든가 BMW라든가 이런 차들도 중국에서 많이 팔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의 와중에 음흠. 지금 중국 경제가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음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독일 차가 좀 비싸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아무래도 약간 고가품 소비가 좀 줄고 있는 거라고 아. 보이고 동시에 이제 이 중국 경제가 추락한다는 거는 중국이 아무래도 기계 설비, 공장 이런 것들을 덜 진다는 얘긴데 그럼 독일이 가장 많이 파는 것 중에 하나가 기계였잖아요. 네. 뭐 엄청나게 큰 기계 이런 예, 것들. 예. 일본이랑 독일, 뭐 스위스 같은 나라들이 전 세계 그 기계 시장을 갖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독일제 기계가 지금 덜 팔리고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이 중국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중간재로 들어가는 화학 소재들이 있어요. 네. 그게 뭐 바스프 같은 화학 소재 이런 거 바스프 그건 예. 들어봤네요. 그런 소재들도 다 이제 덜 팔리고 있으니까 어. 중국이 어쨌든 이런 걸 다 통틀어 가지고 이 독일이 이 수출에 많이 의존한 경제인데 네. 이 수출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호무역이 강화되면서 예. 수출 시장이 지금 안 좋아지니까 독일 경제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지난 3, 4, 5, 4, 5, 6월 달에 했고 이번에 어. 이제 7, 8, 9월 달도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네. 그런데 그 원인은 따져보면 결국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 네. 그래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그러느라고 중국과 한판 지금 대결전을 치르고 있는 여파로 피해를 보는 국가들이 많은데 네. 저는 저희 같이 좀 국제 대외 환경이 변화하면 그 재채기만 밖에서 들려도 바로 독감 걸리는 그런 건 줄 알았더니 탄탄하다고 생각했던 독일도 직격탄을 맞는군요. 그렇죠. 독일도 이제 수출 의존도가 더 높아졌거든요. 옛날 한 20년 전보다. 음. 아니, 거기까진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이름도 어려워. 이게 DLF 뭐 또는 DLS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D라는 게 디리바티브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파생이란 뜻이고 네. L은 링크드, S는 연계된 그다음에 S는 그러니까 security, 안전성, 시큐리티. 증권. 아, securities라면 이제 스탁이라고 안 하고 예. 시큐리티라고 합니까? 스톡은 주식이고 주식. 뭐 주식, 채권 뭐 이런 것들 다 합쳐 갖고 securities라고 하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아니요, 아니요. 제가 무식한 소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DSL이라는 게 이제 파생금융 상품인데 이 예. 파생금융 상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본원적인 그 이 증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뭐 은행에서 나가는 그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국가가 발행한 채권 예. 아니면 회사가 발행한 그 주식이라든가 회사채 이런 것들이 일차적인 그 금융 상품이라고 한다면은 네. 이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이거에서 또 파생돼 나온 금융 상품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런 파생 금융 상품 시장이 발전하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은 일단 그 회사라든가 국가는 이미 발행된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 DLS 같은 시장이 뭐 붕괴되거나 이러더라도 그거를 발행한 나라는 별 타격을 안 받거든요. 어. 그렇죠. 왜 이게 지금 DLS라는 게 독일 국가가 발행한 채권인데 예. 그러니까 10년 만기 채권인데 음음. 이 시장이 뭐 폭락하거나 이런다고 그래 가지고 뭐 독일의 뭐 국가가 뭐 또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건 아닌데 왜냐면 이미 10년 전에 발행이 된 거니까. 예. 근데 그게 지금 시장에서 이제 사고 팔리고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 파생금융 상품이라는 게 이제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냥 한번 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품의 가격이 가령 독일의 그 국채 금리가 앞으로 1년 내에 이제 계속해서 안정되게 유지되는 거에 나는 돈을 음흠. 걸겠다라는 쪽이 예. 있고 예. 지금 이제 우리은행이라든가 하나은행이 판 거는 그쪽에 걸려고 하지만 만에 하나 그게 예상과 달리 독일의 국채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네. 이거를 여기 이쪽에 이걸 살 투자자들 이 예. 사람들이 독박을 쓰는 구조로 돼 있는 거죠. 어. 그럼 이제 지금 누군가 독박을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 4천 명 정도가 지금 독박을 써 가지고 투자금을 뭐 굉장히 많이 날리겠다고 하는데 그럼 누군가는 지금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 말하자면 이제 이게 음. 고돌이판이고 누가 지금 깨지고 있다는 거는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 제로섬 게임인가 봐요. 완전 누군가의 제로섬 게임이죠. 손해만큼 그러니까 네. 누군가 이익을 이만큼 낼 거면 누군가 꼭 고만큼의 네. 도중에 수수료를 떼니까 좀 더 많아야 되겠구나. 네. 그만큼을 잃는 사람이 있는 그런 구조군요. 그렇죠. 누군가는 그러니까 독일의 국채 금리가 향후 1년간 1년 전에 네. 예측하기로 향후 1년간 독일 국채 금리가 내려갈까 쪽으로 베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여기는 이제 지금 굉장히 커다란 이익을 얻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이게 굉장히 큰 그럼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까 언급하신 우리은행이나 뭐 이 상품을 하나은행. 판매했던 하나은행 이런 네. 데서는 금리가 올라가는 쪽에 베팅을 했던 모양이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그 이 상품을 판 은행원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이제 손실 보는 게 하나도 없고요. 투자자들이 법적으로는. 손해 보겠죠.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예예예. 근데 지금 신문에 나오는 것처럼 투자자들의 태반이 나이가 70, 80대 노인네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자기 아파트를 팔거나 이래 가지고 뭐 몇 억 정도 돈이 있으니까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예. VIP 고객님, 어. 은행에 그냥 이 정기예금 금리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왕이면 약간 고수익인 그 상품 투자하시죠. 저희가 이거 장담해 드릴 테니까 독일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안정된 나라입니까? 건실한 나라입니까? 그렇죠, 이거 그렇죠. 투자해도 앞으로 1년간 손실 날 일이 없습니다. 이거 정기금리가 뭐 정기예금 금리가 뭐 1%좀 넘는데 음. 이거 투자하면 한 3% 정도 이익이 나니까 2배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 아. 설득을 한 거죠. 예. 거기에 이제 넘어가신 그 이 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게 저수익, 저위험 상품이어야 되는데 노인들이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 저수익인 줄 알고 선전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고위험, 저위험 상품이라고 선전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 예. 구조상 지금 드러난 것처럼 고위험 상품이라는 게 증명이 됐고 사실은 이게 마찬가지인 게 고수익이 난다는 거는 사실은 항상 고위험이 있다는 건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렇죠. 예. 더군다나 이렇게 1년짜리 뭐 이렇게 단기 상품일 경우에는 이 고수익이라는 건 항상 고위험이 있는 건데 이 예. 고위험 부분을 지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있는 은행원들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은 분명히 또 얘기했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요즘에 팔 때 다 녹음하고 그러거든요. 예, 사인 약관에 다 뭐 받고 그대로 그러는데 쓰게 하고. 아시는 것처럼 70대 노인네들이 그래 하지만은 이 은행원들이 설명할 때 한 1시간 설명할 때 그중에 55분은 안전하다는 얘기를 하고 한 5분 정도만 하지만 위험하니까 혹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요거 잠깐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사전 고지 의무를 우리는 금감원이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해진 대로 하기는 했다라는 얘기고. 왜냐하면 이거 얘기 안 하면은 이제 이게 나중에 불안정 판매라고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손해배상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법적으로 다 했겠죠. 근데 문제가 지금 신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미국 이 독일 국채 금리가 이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게 이미 작년 말부터 예상이 돼가지고
이미 신한은행이라든가 구민은행은 이 상품의 판매를 올해 봄부터 중단했는데 아, 하나은행과 이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유별나게 이 상품을 계속 팔았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면 참, 죄송합니다, 박사님 잠깐만 이 대목에서 보충 질문. 신한이나 국민은 대략 금리 동향, 그다음에 세계적 경기 추세, 네, 잘못하면 불경기로 빠질 수도 있다. 미국 한참 잘 나가던 거 일단 풀 꺾였다. 네, 중국도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정도는 우리나라 신문만 보는 사람도 웬만큼 저도 알 그렇죠. 네. 정도니까. 블룸버그 통신이라든가 이런 데 다 나오고 있었죠, 올해 초부터. 네, 제가 알 정도면 그건 국민적 상식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상품을 아예 취급을 안 했는데 우리하고 하나 이 두 곳은 뭐 때문에 충분히 잘 알면서도 계속 세일즈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금리가 올라갈 쪽으로 배팅을 하도록. 유도한 거죠, 지금. 예. 네. 아니 그럼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에는 국제 경제 동향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우리나라 최대 은행, 최대 그렇죠. 증권사들이 같이 있는데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조사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뭔가 고의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고의성. 네, 이 사건이 커지네요. 그렇죠. 만약에 고의성이라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예측을 잘못해서 또는 세계 경제의 어떤 급격한 일테면 9.11 테러처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충격이 몰아쳐 가지고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붕괴 같은 것은 좀 이해라도 가지만 미리 다 보고서도 나오고 했던 것들인데 계속 팔았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증권 시장에는 뭐 한 100명의 투자자가 있는데 네. 그중에 90명이 막 저쪽으로 투자할 때 한 10명 정도는 거꾸로 베팅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요. 예예. 그 축구 도박도 늘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럴 경우에는 자기 돈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허. 근데 네. 여기는 지금 은행원들이 자기 돈 가지고 산 게 아니라 고객한테 팔고서 자기들은 손실을 안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나쁘다는 거죠. 아.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국가로서 공공의 이익을 지켜야 되니까 지금 나서 가지고 조사를 시작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거랑 비슷한 현상이 사실은 10년 전에 그 키코라는 네. 사태가 네. 터졌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환율,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그렇게 크게 뭐 폭락을 하겠냐, 음흠. 폭락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이제 믿게 하면서 그 당시에 중견 기업들, 특히 이제 창원이라든가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들 중에 그 당시 조선업이 굉장히 화랑이었거든요. 예. 그거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번 중견 조선소들이 이제 거기 재무 담당 임원들이 음흠. 은행들이 이제 이거 좀 사라 이거 하면은 재미가 좋다라고 예. 하니까 이걸 샀다가 갑자기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 우리나라 원화 리만 브라더스 예. 은행 무너질 때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폭락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원화 가치가 안정된 걸 전제로 한 거였는데 아하. 이제 그러면서 키코 사태가 났는데 그 경우에도 이제 이번이랑 똑같은데 그 고객에게 발생하는 수익은 요만큼 더 일반 수익보다 요만큼 넘지만은 음흠. 이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의 고객이 완전히 다 원금까지 다 물어줘야 돼서 투자한 돈이 가령 10억이다. 10억을 다 날리는 구조.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게 있네요. 그래서 이런 파생금융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예. 일반 고객들, 일반인들한테는 팔지 말라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위험한 말하자면 카지노에서 전문적인 도박꾼들이라는 그런 상품에 예. 일반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여가지고 이거 하십시오 큰 돈 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판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아마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들 기준으로 만든 VIP 고객 리스트가 있겠죠. 네. 뭐 연세는 드시고 집도 좀 있고 뭐 현금도 어떻게 바로 그렇죠. 유동화시킬 수 있는 뭐가 있는 사람들을 주 마케팅으로 삼아서 그렇죠. 했겠죠. 네. 근데 그럴 경우에도 그러면은 뭔가 고객들의 그 투자 성향들을 그 VIP 서비스 할 때 분류를 하거든요. 네. 실제로 물어봐요. 어떤 쪽으로 투자 좋아하세요? 뭐 음흠. 위험하고 수익이 높은 쪽으로 하세요? 음. 아니면은 저수익이지만 안전한 쪽으로 하세요? 근데 이분들은 다 노인네들인데 예. 물론 신문에 난 것만 지금 그렇고 실제로는 예. 뭐 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겠죠. 젊은 사람들도 뭐 네.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어쨌거나 간에 지금 그 나오는 걸 보면은 이 투자자들이 사실은 이 상품의 그 구조라든가 이 위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고 어쨌든 이게 원칙적으로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런 고위험 상품의 경우에는 이 되도록이면 팔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은 지난 10년간 지금 사실은 이게 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약간 쓴소리를 하자면은 예. 문재인 정부의 지금 금융 정책조차도 지난 2년간 네.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금융 정책과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금융 정책은요. 네. 금융 정책에 관한 한 진짜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어. 여전히 그 이른바 모피아 그 네, 경제 네. 금융 관료들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고 그 철옹성을 깨지 못하고 그냥 그들이 각하란 말을 요즘 안 가간 쓰겠지. 아니죠 지금. 대통령님, 네. 뭐 국제경제 동향은 이러하고 원하는 장기적으로 어떤 추세로 갈 것 같고 미중 관계가 어떻게 돼서 좀 변수이긴 합니다만 안전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 정책실장이랑 잘 의논을 해서 베스트를 뽑으세요. 네. 그다음에 플랜 A, B 정도 만들어 두시고요. 이 정도 해야지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어이 장부 가져와봐. 그다음에 최근 6개월간 해외 주요 기축 통화들의 이 변화 이거 그래프 설명해봐. 또 이럴 수는 그렇죠. 남북 문제 때문에라도 바빴을 네. 것이고. 근데 하여튼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게 네. 이게 뭐 한두 가지 요인이 아닙니다. 이게 보수, 진보 양쪽 다 사실은 금융시장을 뭔가 이제 월가처럼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지향성이 사실은 양쪽 다 굉장히 강한 상태고요. 아, 우리나라 보수 예, 진영 보수도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진보 쪽도 마찬가지고 월가로 바꾸자는 말씀은 무엇인지요? 월가가 말하자면 미국이 금융시장이 가장 발전된 나라고 네. 금융자산 운용업이 가장 발전된 게 미국이니까 우리가 뭐 금융시장 얘기를 할 때 한번 독일을 배우자는 얘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렇긴 항상 한데. 뭔가 금융이 발전된 거는 뭐 영국, 미국이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우리나라 뭐 기재부 관료들이 유학 가면 대부분 다 미국 아니면 예. 영국으로 가고 그럼 그 나라들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학자들 특히 금융 전공한 분들 모조리 다 미국으로 가고 있고 제가 왜 월가를 지향하는지를 약간 의아하다는 톤으로 여쭤본 이유는 몇 년 전에 월가를 점령하라. 네. Occupy the Wall Street.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이 폐단이라 그럴까? 세계적인 그 양극화의 심화 이런 것들의 주범이 월가로 지목받았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분들 경제 관료라든가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이제 일부 몰지각한 어. 철부지 그 좌파들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뭐 미국의 샌더스라든가 예, 예. 이런 쪽의 얘기고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그다음에 경제 관료들의 대부분은 뭐 말하자면 미국의 민주당 이게 힐러리 쪽 힐러리 아시는 것처럼 월가 친화적인 그 인물 아니었습니까? 네, 월가로부터 네, 네. 보너스도 뭐 돈도 많이 받고 후원금도 많이 받고 그런 것처럼 예. 미국의 민주당조차도 월가의 논리에 완전히 포섭이 돼 있다라는 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의 이제 평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공화당은 뭐 더한 셈이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뭐 오큐파이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받은 우리나라 경제학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요. 아, 네. 저는 지탄의 대상인 월가를 모델로 우리나라 금융 정책을 바꾸려고 한다는 말에서 실은 좀 약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본 것처럼 이런 그 DLS 상품 같은 거를 파는 거를 규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DLS가 뭔지도 몰라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건데 우리나라의 그 이 보수 세력은 이제 시장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규제를 풀어가지고 마음대로 팔게 하자. 시장에서 그러겠죠. 알아서 그냥 뭔가 정리가 된다 이런 식의 네. 주장이고요. 진보 쪽 사람들은 뭔가 금융을 얘기를 할 때 항상 금산분리 얘기 말고는 하는 적이 없어요. 네, 네, 네. 재벌들이 뭔가 금융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자. 음. 그 얘기 빼고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사실은. 아. 항상 똑같습니다. 아. DLS, 그냥 신용파산 상품인데, 그 시장 논리대로 그냥 팔게 말건 알아서 은행들이 하게끔 놔둬.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본인 책임이야. 시장 논리의 기본적인 그 원리는 본인 책임이라는 거거든요. 돈 많이 벌면 본인 거라는 거고, 손해를 봐도 본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럴 경우에 국가 역할은 뭔지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애매해진다는 거죠. 아니 모든 시민이 경제 지식이 아주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비슷하게 동등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는 거고 그들은 그 뭔가 코멘트를 해 주고 거기서 수수료도 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굉장히 이 진보적이시면서 좀 나으신 분이 지금 금융감독 원장님이신 그 윤석헌 선생님이세요. 네, 근데 네. 윤석헌 선생님이 계시는 그 이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을 하는
예. 감독이라는 건 사후 처리, 그렇죠.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중에 가서 하는 거지. 이 DLS 상품 같은 것들을 팔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는 금융 정책에 관한 건데 이 권한은 금융감독원에 있지 않고 금융위원회 위원회 쪽에 있죠. 있습니다. 예, 예. 금융위원회 쪽에는 이제 이게 관료들, 그다음에 이제 그 위원회 여러 가지 보면 구성들이 대부분 다 시장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 정부에서도 다 여기저기 포진이 된 상태에서 네. 이런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게 미리 사전에 뭔가 검토되고 이런 것들의 흔적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음흠. 그래서 이게 뭔가 문제가 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뭐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이 조국 선생님이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나오면서 지금 이 인사검증, 님자는 빼시죠. 네? 님자는 빼시는 게. 조국 조, 선생님? 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냥 뭐 조국 교수라고 하든가. 네. 학교로는 후배돼 나이 차이도 제법 나고 아, 그래도 그냥 뭐 조 후보자라고 하시지. 하여튼 어제도 조국 후보자가 여러 가지 뭐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그 사모펀드 얘기가 예, 나왔는데 예, 사모펀드가 뭐 누구 거냐 뭐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좀 뭐 거기까지 잘 모르겠는데 예. 지금 나오는 얘기처럼 조국 선생이 이 본인이 투자한 게 아니라 이제 가족이 투자한 걸로 돼 있고 더군다나 이게 블라인드 펀드라고 그래요. 블라인드 예. 펀드라는 거는 어느 쪽으로 투자할지 모르고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다 투자를 일임하고 했다는 거예요. 맡기고 그냥 너를 네. 믿을게. 네가 알아서 해. 네. 이런가 봐요. 근데 뭐 저는 이게 뭐 인사검증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예, 예. 우리나라에 사모펀드가 있고 공모펀드가 있거든요. 네. 공모펀드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적립식 펀드라든가 이런 것처럼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공모펀드의 경우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거기 에 사모펀드는 이게 아르마르마리로 모집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펀드는 사실은 이 공개가 별로 안 됩니다. 이번에 그 조국 선생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했는지를 밝히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누가 거기 들어갔는지도 밝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제대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건데 왜 사모펀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사모펀드는 원래 좀 전에 얘기했던 그 DLS랑 비슷하게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들이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뭐 재산이 뭐 몇백억 정도가 넘어가는 개인 내지는 기업들이 여유 자금이 몇백억 넘어가는 그런 데가 투자하는 게 사모펀드예요, 원리가. 예. 근데 이게 지금 조국 선생 부인이 거기에 뭐 아니면 아이들 명의로 10억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10억 5천만 원.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이거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일반인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사모펀드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사모펀드나 헤지펀드나 법적으로 똑같습니다. 뭐냐면 둘 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음흠. 그렇기 때문에 사모펀드나 헤지펀드일 경우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DLS 같은 것도 일종의 헤지펀드에 투자한 거랑 똑같은 건데 예.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건데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거는 개인이 아니라 개인의 돈을 모은 펀드들 몇 천억짜리 예. 이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 전문가들겠죠. 그렇죠. 이 전문가가 지난 20년 동안 제대로 투자했는지를 보고서 음흠. 이 사람한테 돈을 맡기게끔 돼 있는 거지. DLS라든가 사모펀드에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았지만은 네네.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뛰어들어서 플레이할 그런 그럴 상품이 시장이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네. 고수 중에서도 초고수들만 모여가지고 온갖 거 분석해서 배팅 결정하고 또 위험이 발생할 거에 대비해서 다른 해칭 뭐 또 방어벽도 하나 쳐두고 이렇게 해도 딸까 말까인데 그렇죠. 그냥 고령자들 불러다 아유 저 사장님 그 뭐 통장에 한 1, 2억 그거 아니면은 지금 종 선생님 뭐 예금이 많으시네요. 이거 투자하시죠. 이런 식으로 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 이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뭐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인데 네.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2003년도 4년도에 론스타가 네. 우리나라 이 SK그룹을 공격했죠. 먹튀도 예, 했고 먹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사모펀드 규제가 이제 강했는데 그리고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고 그렇죠. 근데 이제 10년 전부터 사모펀드 규제를 풀자라는 얘기가 이명박 정부 때 나왔고 네. 박근혜 정부 때는 아예 이거를 국가 전략적으로 키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토종 사모펀드를 키우자라고 지금 대대적으로 키워가지고 오히려 정부에서 막
그 진흥을 시켰군요. 그리고 뭐 보수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도 진흥을 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 진보 쪽에 계시는 분들 중에 금융 전문가들 대거 찬성을 했고요. 사모펀드가 오히려 재벌들보다 낫다. 얼마나 건전한 플레이어냐 이게. 음흠.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더군다나 영향력 있는 분들이.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자유당, 민주당 막론하고 양쪽에다 헤지펀드, 사모펀드 규제를 다 풀어온 거예요. 네.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일반인들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DLS에 투자하는 이런 사태가 나타나면서 아직은 사모펀드가 지금 뭐 깨지거나 이런 건 아닌데 사모펀드가 좀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했냐면요. 공모펀드랑 사모펀드가 있을 때 원래는 공모펀드가 더 크고 사모펀드가 좀 작아야 되는데 왜냐면 이거 예. 사모펀드는 일종의 이제 대체 투자라고 그래요. 음흠. 굉장히 뭐 니치 마켓 투자를 하는데 실제로는요. 네. 지금 사모펀드가 총 규모가 뭐 300조가 넘고요. 예. 300조, 400조 정도까지 되고 공모펀드가 더 작아요. 공모펀드라는 게 우리가 흔히 투자하는 거 주식 공모하는 주식 건데 공모.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대개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사모펀드가 큰 나라가 하여튼 별로 이렇게 없어요. 공모펀드보다 더 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박사님이 아시기에 없는 거면 거의 없는 거겠죠.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만 더. 강성부 펀드 이런 거는 그것도 사모펀드죠. 사모. 그것도 사모펀드죠. 네. 그래서 강성펀드에는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강성펀드의 조성 목적은 이건 블라인드 펀드가 아니기 때문에 다 공표가 돼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이 펀드를 뭐 만들기를 이 대한 칼 칼. 여기를 뭔가 이렇게 요리를 좀 하려고 한다. 네. 라는 걸 목적을 딱 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찬성하면서 야 이거 괜찮겠네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내지는 기업들이 이거 보통 여유 자금이 예. 몇백억 뭐 이렇게 되는 기업이거나 아니면은 개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래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받아주지도 않죠. 관리하기도 힘드니까 그 사람들 그건 만나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그건 안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죠. 만나서 밥 먹을 돈도 안 생기는데. 참나.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서로 많이 겪네. 투자하겠다는데. 아니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면은 예. 사모펀드라는 거를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융성을 시켰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금융위도 지금 굉장히 융성을 시키는 이유가 예. 이 대외적인 취지를 뭐라 하냐면 이 사모펀드가 일종의 혁신 금융이다. 혁신 성장에 도움이 된다. 기술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아시는 것처럼 일본과 지금 이 부품 소재 장비 가지고 지금 싸움이 붙고 있는데 예. 이 분야말로 우리가 일본에게 지난 몇십 년 동안 기술력에서 지금 못 쫓아갔던 분야니까 가장 위험이 큰 투자 분야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정말. 그리고 이런 쪽으로 뭔가 사모펀드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후발인데 뭔가 국가적으로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집중적으로 육성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사모펀드가 이런 데 와서 돈 그렇죠. 풀고 뭐 해서 자기들은 기업 가치 올려서 네. 이렇게 취하고 가고 그렇죠. 나머지 남은 건 네. 기업들이 부쩍 자라나 있는 네. 그게 좋은 그렇죠. 원래 아이디얼리스틱한 그렇죠. 그런 거였죠. 원래 이제 아이디얼만이 아니라 정부가 발표하는 문건은 다 그렇게 나와요. 네. 혁신 금융을 위해서는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 금융이 필요하다. 네. 혁신 금융은 뭐냐? 헤지펀드, 사모펀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과장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전체 사모펀드만 300조 중에서 예. 혁신 금융 쪽으로 들어가는 거 한 10조, 20조나 될까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거밖에 안 근데 돼요. 뭐 아시아나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니까 그거는 사모펀드도 하나 이제 거론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봐야 이제 그거 뭐 한 1조 정도고요. 1, 2조. 예. 그다음에 이제 제일 그런 경우에도 이거 혁신금융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주로 M&A 시장이니까 네, M&A. 이미 성숙돼 있는 대한항공이 대한항공에 투자하는 게 어떻게 혁신 성장입니까? 대한항공이 무슨 혁신적으로 성장을 팍팍 하는 게 아닌데. 대한항공의 지분 싸움을 붙여서 주가가 올라갈 걸 기대하고 그렇죠. 강성부 펀드는 나는 대한항공에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 매집하겠다. 네. 그럼 주가가 올라갈 테니까 어느 정도 오르면 팔고 나오려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건데. 네. 자, 그런 행위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대한항공의 매출이 예. 갑자기 막 10배로 늘어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건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항공여객업이라는 거는 이미 성숙된 산업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지금 홈플러스를 투자하고 있는 데가 이제 그
MBK 파트너라고 하는 한국 최대 사모펀드인데 네. 사모펀드거든요. 네. 이 뭐 아시는 것처럼 홈플러스라든가 이마트는 요즘에 매출이 줄고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그 바람에 지금 이게 MBK가 지금 뭐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금 난리인데 이마트가 적자를 네. 냈다 그러대요. 지금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난 10년간 융성한 그 사모펀드라는 것이 원래 대외적으로 발표했더니 일종의 제가 볼 때 거짓말이죠. 예. 혁신 성장 여기에 투자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성숙돼 있는 회사들 예. 말하자면 여기 투자가 그냥 빼먹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투자자들이 많고요. 더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모펀드들이 가장 많이 투자가 되어 있는 분야가 사실은 신문 읽어보면 다 아시겠지만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건물이요? 건물, 뭐 상가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뭐 재개발 프로젝트라든가 아. 여기에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직접 투자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발품을 팔아야 되는데 이제 이게 네. 돈 있는 사람들이 발품 팔 시간이 없으니까 예.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지금 엄청나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에셋 펀드 이런 게 많나 예. 봐요. 그래가 아.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제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재개발 과정에서 뭐 어떤 거는 이제 뭐 임대를 나중에 목적으로 하다가 뭐 나중에 또 뭐 바뀌면 또 이제 뭐 팔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상가, 오피스텔 아니면 뭐 빌딩 이런 쪽에 지금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지고 부동산 전문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예. 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사모펀드가 이 투자금이 많아지니까 그럼 이게 말하자면 판돈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하. 이것도 말하자면 혁신 성장과는 전혀 전혀 거리가 무관하고 머네요. 오히려 반대로 거꾸로 혁신 성장을 방해하는 노릇을 지대만 하겠죠. 상승시킴으로써 생산비를 증가시키고 네. 노동력, 인건비 같은 건 추락할 수밖에 그렇죠. 없고. 이 부동산 값이 올라가니까 임대료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렌트 시킹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불로소득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생산적인 역할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펀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야, 이거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막 갑자기 헷갈리기도 하고 어떤 대목은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 일테면 고객님, 저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투자도 고객님이 결정하시고 혹시 손해가 나도 고객님 책임입니다. 이러면서 네. 팔았겠죠. 네.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은. 그럼 이제 돋보기 쓰신 그래 막 이대리 이제까지 잘 해왔잖아. 네. 그쵸. 자네만 믿네. 네. 응. 여태까지 고객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 고객이에요. 자네만 믿어. 1년 후에 어쩐다고? 그래 뭐 여기 한국은행 1%보다야 낫겠지. 이러고들 해놓은 게 이제 한 7, 8개월, 8, 9개월 전인데 네. 그 사이에 그만 중국 크게 가장 문제는 미중 무력 미중이었고 전쟁이에요. 그 부차적으로 독일이나 이런 데가 확 침체했고 독일은 또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하고도 뭐가 예전같이 네. 원활치 않으니까 그럼 독일도 지금 꽤 빠듯합니까? 살림살이가? 독일이 지금 물론 이제 독일이 워낙 이제 부자들은 이제 망해도 오래 가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기 3대 때문에 간다며요. 튼튼하긴 한데 어쨌든 유럽 전역을 보게 됐을 경우에 네. 아시는 것처럼 독일이라든가 네덜란드 같은 이런 이 약간 중부 유럽 내지는 북유럽은 지금 탄탄했는데 비해서 예. 남쪽에 있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거기는 이쪽이 막 10년 전부터 안 좋았지 않습니까? 뻑하면 그리스 뭐 넘어가니 뭐 예. 휘청휘청한다 그러고. 그래서 유럽 경제 전체의 3분의 1이 독일 경제예요. 그 정도로 비중이 큰데 독일 경제가 여태까지 잘 나갔던 이유가 결국은 중국의 수출을 늘리거나 예. 그다음에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중국의 수출이 줄고 또 하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영국이 그 브렉시트라고 하죠. 예. EU에서 지금 탈퇴하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영국과 그 나머지 유럽 국가의 관계는 우리나라랑 유럽 국가랑 똑같이 그냥 WTO에 의해서 예. 룰이 지배되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관세가 좀 생기는 거고 예.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과정에서 뭐 독일 경제가 수출 경제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타격을 받겠죠. 그런 점에서도 지금 이 독일 경제의 그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은 면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시장에 불경기로 빠질 것을 염려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네. 또 계속 나빠지는 GDP 추이를 쭉 보면서 분기별 경제 스코어를 보면서 계속 낮출 수밖에 없는데 전반적으로는. 네. 그런데 그만 우리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쪽에 돈을 걸었으니
안정돼 있는 쪽으로 걸은 거죠. 아, 네, 안정적인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네, 올라가진 않더라도. 네, 그런데 그 8, 9개월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면서 네, 100만 원 투자한 거 지금 해약하고 그러면 5만 원밖에 못 받는다. 네. 허허, 이분들 큰일 났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얘기를 다시 다른 차원으로 돌리자면은 이게 독일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거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 독일이 그나마 선방을 해서 유럽 경제 전체가 다 조금이라도 살고 있었는데 네. 독일마저 꺾어지게 되면은 유럽 경제 전체가 이게 뭔가 굉장히 이제 꺾인다는 얘기고 음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침체. 세계 경제라는 게 지금 뭐 가장 큰 경제가 미국, 유럽, 그다음에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인데 중국. 그러니까 중국까지 포함해서 중국,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은 전 세계 경제를 하나라고 봤을 때 예. 전 세계 경제가 사실은 지난 10년간 이게 뭔가 수출 경제를 중심으로 그나마 조금 반짝을 했지 예. 수출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경제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다 안 좋았었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일본. 일본 수출 경제죠.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는 경제가 그나마 이제 일본, 한국, 독일 같은 나라들이에요. 주로 제조업이 좀 강한 나라들.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이제 뭐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미국도 이제 수출보다는 내수 시장이 큰 나라니까 예. 좀 안 좋았다가 이제 살아났는데 크게 보면 이런 식이에요. 한 나라 경제의 이제 수요를 구성하는 게 첫 번째가 이제 민간 소비고 두 번째가 기업의 실물 투자고 세 번째가 수출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인데 그나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이게 수출하는 경제도 좀 있어가지고 지난 10년간 유지되었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1930년대 대공황 때는 네. 대공황이 터짐과 동시에 각 나라마다 뭔가 이제 이런 민족주의적인 그 정권들이 집권을 해요. 예. 그러니까 독일의 가령 1934년대 히틀러가 집권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1930년대 초반에 일본 군부가 만주를 침략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무역 제재를 가해요. 그리고 석유도 안 팔, 네. 못 사가게 하고.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 제재를 가한다는 거는 예. 세계 무역이 벌써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1931년도부터. 아하. 그러면서 대공황 발발 2년 차부터는 보호무역이 너무너무 심해지면서 예. 전 세계적인 무역이 엄청나게 줄거든요. 아, 그냥 해빙 아니 저기 뭐라 그러죠? 빙하기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시작된 위기가 예. 무역의 위기로 들어가면서 전 세계 제조업과 농업이 다 거의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대공황으로 발전해 나간 건데 그러니까 만들어봐야 팔 안 데가 팔리니까. 없는 거죠. 그렇죠. 사갈 사람도 없고. 그러게 되니까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각 나라마다 블록화를 하려고 하죠. 독일은 뭔가 유럽에 자기들의 그 생존 공간, 히틀러가 그럽니다. 생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러시아를 침략하고 유럽을 이제 자기의 시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폴란드 일본은 이제 막 대동아 전쟁을 통해 갖고 아시아를 자기 시장을 만들려고 하고 미국은 이제 워낙 크니까 뭐 남미까지 포함해가지고 팍스 아메리카를 만들려고 하고 이런 블록 경제를 시작을 하는 건데 지난 10년간 이 대공황급의 위기가 금융시장에서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2008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대공황 30년대 대공황처럼 심화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그나마 보호무역 경제 블록화가 좀 약하게 느슨해졌다. 진행되고 그나마 뭔가 자유무역으로 움직여 왔고 예. 우리나라처럼 그 과정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경제는 예. 수출이 타격을 안 받았으니까 독일도 마찬가지로 견뎌왔는데 지금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처럼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게 블록화되는 말하자면 한국 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편을 쓸 건지 지금 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예. 너 화해의 편 쓸 거야? 아니면 미국 편을 쓸 거야?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처럼 유럽의 경우에도 이 보리스 존슨이라고 하는 그 새 수상, 예. 영국 보수당 수상, 그거 뭐 별명이 영국의 트럼프라고. 영국의 트럼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적은 나는 유럽이 아니다. 나는 네. 대영 제국이야. 대영 제국은 이제 가장 가까웠던 게 미국이니까 미국과 영국이 하나의 블록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고립주의 겸 고립주의로. 나는 유럽 대륙으로부터 벗어나서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되면 이제 이게 크게 봐서는 유럽 대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영국이 하나의 블록으로 블록. 묶이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랑 중국이 지금 하나로 묶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그럼 30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큰 뭐 이거로만 지금 설명되지는 않죠. 왜냐면 여전히 뭐 완전히 다 WTO가 무너지고 이런 건 아니니까. 아무튼 패러다임이 뭔가 변화기에 들어갔다고는 봐야 됩니까? 네. 지금 여태까지 이쪽으로 쭉 왔는데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이게 네네. 틀어진 거야 약간. 어허. 트럼프가 나타나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지금 다운되고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이럴 경우에 그러면은 우리가 살 길은 첫째로는 여전히 뭐 우리가 자유무역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문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죠, 지금. 네. 8.15 경축사에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일본을 뭔가 이제 너무 그러지 말아라. 예. 너도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미국의 이런 식으로 되니까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사실은 미국도 지금 주가가 폭락했지 않습니까? 예. 지난 일주일 사이에. 예. 그다음에 뭐 장기 금리랑 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되고 막 이런 역전. 식으로 예. 나타나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거 뭐야? 월가의 주가가 내려가면은 이제 이게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신호고 더군다나 앞으로 1년 3개월 뒤면은 대통령 선거인데 이게 대통령 선거에 안 좋을지 모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금리 자꾸 내리라고. 이제 금리도 내리라고 하고 그다음에 원래 중국과 무역 전쟁을 더 심하게 하려다 지금 약간 철회한 상태 아니에요. 예. 크리스마스 물가 올라갈 것 중국에서 투입할 뭐 이런 시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정치적인 고려 사항은 있지만은 어쨌든 이게 그 지난 2달 전에 번역돼 나온 책, 이 붕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붕괴.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크래시드라고 하는 제목부터가 좀 으스스하네요. 경제 붕괴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덤 튜즈라고 하는 그 영국계 독일 뭐 이런 분이 쓴 책인데 예. 이 책이 2달 전에 번역됐거든요. 예. 이 책의 내용이 1930년대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지난 10년간의 대불황을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허. 이분이 얘기하는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트럼프가 일종의 현대판 히틀러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이거 골치 아픈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처럼 대규모로 뭐 몇 천만 명을 학살하고 그러지는 아, 않지만은 예. 말이나 이런 거는 뭐 인종주의 그다음에 뭔가 아메리카 퍼스트 뭐 이런 게 다 이게 구사하는 언어들은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아담 투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신자유주의 시대는 다시는 오지 않을 거다. 네. 신자유주의라는 게 이제 뭔가 시장 원칙, 네. 시장주의, 자유무역, 자유무역. 자유시장 이런 거를 더 중시하면서 자국의 이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데 별 관심이 없는. 그런데 이게 이제 그걸 트럼프가 한꺼번에 깨버렸죠. 다 깨버렸다. 그래서 모든 룰을 다 깨버리니까 지금 미국의 민주당도 뭐 싫어하고 미국 공화당 주류도 사실은 싫어하고 있었죠, 원래는. 근데 아무튼 이 시대는 신자유주의 시대는 완전히 붕괴돼 버렸고 네. 그러니까 레이건과 부시가 이제 1980년대 초반에 시작한 이 신자유주의 시대가 40년 만에 완전히 붕괴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자유주의의 명과 암, 그 양극화 심화라는 굉장히 깊은 상처를 또 남기기도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나저나 트럼프는 북핵 문제가 걸려 있어 가지고 우리가 참 어떻게 말하기가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참 골치 아픈 미스터 트럼프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가령 미국의 폴 크룩만 같은 경제학자들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기를 네. 미국이 지금 해야 될 거는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면서 보호무역에 그걸 할 게 아니라 예. 그렇게 되면 정말 대공황 쪽으로 좀 갈 테니까 아하. 그렇게 하지 말고 전하 장한웅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수 시장을 키워야 된다. 그러려면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고 그와 소득주도 동시에 성장이 그거 그렇죠. 아닙니까? 부자 증세하고 대기업들 증세해가지고 그들에게 모여 있는 그 자산으로부터 뭔가 국가가 재분배 정책을 펼쳐가지고 네. 서민들의 소비를 늘리면은 내수 시장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정책을 미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부들이 동시에 한다면은 서민들이 보다도 소득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 시장 전체가 다 소비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함께 다 참여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진 않지만 적어도 세계를 주요 이끌어가는 국가들이. 경제들이 미국, 예. 일본, 그다음에 유럽, 특히 예. 독일 이런 나라들이 해야 되는데 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하는 게 부자들 감세를 했죠. 예. 그다음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또 문제인데 예. 독일은 지난 10년간 이 대불황에서 벗어나는 주요 정책으로 수출 진흥만 했지 네. 임금을 인상하거나
복지국가를 강화하는 거를 전혀 안 한 나라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우파 경제학자들, 그러니까 이병태 같은 경제학자들이 예. 독일을 항상 칭찬했죠. 봐라, 독일은 그 지난 15년 전에 하르츠 개혁으로 비정규직을 늘리고 음흠. 그다음에 국가복지를 깎았더니 그 덕택에 지금 수출이 잘 되지 않느냐라고 네. 막 찬양을 했는데, 문제는 내수 시장을 키우지 않고 수출을 늘리다 보니까 수출 의존도가 더 심화됐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뭔가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니까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예요. 수출이 막히면 굉장히 힘들어지는군요. 힘들어지죠. 네. 왜냐면 내수 기반은 없고 네. 또 그 독일 8천만 인구든가요? 8천만? 8,500만. 근데 그 중에 비정규직이 우리보다야 적겠지만 다른 유럽 나라에 비해서 많고, 그래도 거기는 임금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던데. 임금 격차가 지금 점점 커져왔죠. 왜냐하면 독일 경우에도 정규직의 경우에는 임금이 벤치에서 일하는 아, 정규직들은 이제 고임금을 받지만은 아, 비정규직 좀 전에 벌어지고 얘기했죠. 있습니까? 하르츠 개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뭔가 저임금을 받는 이 비정규직들을 늘린 거니까요. 독일이 전부 다 우수생, 모범생은 아니었군요. 그렇죠. 어쨌거나 우리은행, 하나은행 창구에서 약 10개월 전에 빚어졌던 어느 금융상품의 판매가 마치 그 어디죠? 리우데자네이로? 네. 상파울루의 나비짓이 뭐 어디 플로리다인가 어디에 가서 태풍이라더니 그런 네. 것처럼 이렇게 변해가지고 미중 이걸 거쳐서 이렇게 됐고, 결국은 이제 오늘 마지막 정리 겸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또다시 불경기, R의 공포, 이른바 리세션 할 때 R, 그냥 요즘 신문들 다 R의 공포 이걸 그냥 보통 명사처럼 쓰더라고요. 뭐 우리가 아니라 이제 미국 신문들이 이렇게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따라서 쓰는 거겠지만, 근데 제가 30년 가까이 언론을 해 오면서 R의 공포가 없었던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항상 주기적으로 그걸 경고 메시지를 주고 뭐 불경기다, 집체다 이랬는데 또다시 불경기 R 속으로 가는 겁니까? 세계 경제가? 제 생각에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한, 네. 그리고 기본적인 기조, 그러니까 예. 임금 인상 반대하고, 그다음에 복지 같은 거 반대하고, 그다음에 부자들 감세하고, 이런 기조를 있는 한, 더군다나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심화되는 한 네. 침체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죠. 근데 물론 희망은 있죠. 만약에 미국의 내년 가을에 대통령 선거에서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처럼 뭔가 부자 증세하고 소득 재분배하고 그다음 최저임금 올리고 이런 대통령이 등장해서 경제 정책을 바꾼다면은, 예. 그리고 월가를 규제를 한다면은, 월가를 규제한다는 건 동시에 이제 뭔가 이런 불로소득, 그다음에 버블 경제가 줄어들고 뭔가 기업들이 생산력 투자를 늘린다는 거고, 예. 그만큼 그런 투자라는 게 뭔가 기계에 대한 수요가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러니까 서민들의 수요도 이제 만들어진다는 건데, 이런 식의 정책들이 독일도 뭔가 메르켈 수상이 뭔가 정책을 바꿔가지고 예. 뭔가 이런 쪽으로 가고 그런다면은, 그러면 이제 뭔가 세계 경제가 살아날 텐데, 예. 그렇지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정당과 예.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불경기에 빠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네, 현 정치 질서를 보면 네, 경제는 항상 결국은 어떤 정치가가 어떤 정책과 어떤 노선과 어떤 철학을 택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밀고 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정치가 경제를 이끌고 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존재하고 주권이라는 게 존재하는 네. 거죠. 그나저나 이거 어중간한데요. 이거 트럼프를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그냥 마구 조져대기도 뭐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네. 마지막으로 먼저 그 내년 그 국가 재정을 뭐 510조로 할 건지 아니면 뭐 520조가 넘게 할 건지에 최소 대한 얘기를 하고 13% 있는데, 이상 올리려고 그렇죠. 하더군요, 정부는. 저는 뭐 13%가 아니라 15% 이상이라도 과감하게 늘려야 된다. 확대 재정하자. 예. 네. 그래야지만이 뭔가 이게 내수 시장이 살고, 네. 그래야지만이 서민 경제도 피고 이렇게 되지. 지금처럼 수출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수출이 계속 줄고 지금 있잖아요. 6개월 이상 좀 죽글고 있는데, 그렇죠. 이 타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수 세력이 뭐라든지 간에 귀 막고 아하. 우리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귀 막고
돈을 정부 재정을 최대한 많이 풀고 네. 정부 재정 건전성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네. 특히 그 옛날 경제기획원 그 예산실 네. 지금 재경부 사람들 마치 저 재정 건전성 그게 50% 넘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그러는데 그분들 뭐 이렇게 잘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이라 사실은 좀 근데 지금 최고의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가 볼 때는 그냥 엘리트인 줄 아는데 아 자기가 최고라는 거 아니야? 서울대 경제과 나와서 고시 제일 저 커트라인 높다는 재경직에 그것도 윗선으로 붙어가지고 경제부처에서 사람 하나씩 빼갈 때 야구 드래프트 하듯이 걔들만 뽑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두 어깨에 한국 경제의 앞날이 탁 있다고 사무관 신임 사무관 딱 가르치고 가오 있게 행동해라. 밥이나 아무튼 술 아무 데서나 먹지 마라. 아니,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무튼 뭐 하여튼 그 뭐 그런 분들이 여튼 뭐 유능한 면도 있는데 하여튼 그 유능한 능력 그분들의 그 유능한 능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도 그분들이 제 생각에는 전쟁으로 치면은 전투를 굉장히 잘하는 중대장, 연대장급은 될 텐데 예. 이 전쟁 전체 전략과 이런 걸 결정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은 또 아니에요. 그거는 통수권자가 해야죠. 그렇죠. 말하자면 칼을 잘 쓰는 칼제비들이지. 아, 예. 이 칼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음. 정치적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분들을 뭐 해고하거나 뭐 없애줄 필요 없고 잘 대접을 해주시면서 다만 그분들이 모든 거를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해고 못 해요. 근데 그래서 공무원 그 신분 보장이 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그 8.15 날 그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거 그러니까 예. 한국 경제가 앞으로 경제 강국이 돼야 된다. 음. 일본과의 그 산업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런 큰 그림은 이런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국가적인 의지가 다른 거고 이럴 때일수록 네. 또 하나가 이제 평화 경제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굉장히 감동적인 그 연설에 뭐 이 함경도 회령에서 그 자란 그 사라 친구가 이제 포항에 가서 뭔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다음에 아무르강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시적으로 감동적으로 저로서 제가 어제 쓰셨어요. 지나치게 낭만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뭐 그렇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게 지금은 이제 북한과 무슨 뭐 이렇게 미사일이 날아가니까 뭔가 그 연설의 의미가 좀 쇠퇴됐지만은 앞으로 정말 1년, 2년 뒤에 네. 북미 간의 대화도 잘 되고 남북 간의 대화도 잘 되고 막 뻥 뚫린다. 예. 저는 그 연설이 저는 역사의 길이 남을 교과서에 실릴 만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경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면은 앞으로 경제가 살아날 방법이 이런 전 세계적 혼란의 와중에서도 네. 그 살아나는 방법이 하나로는 내부적으로 소득을 뭔가 분배를 좀 잘해가지고 내부 시장을 키우는 거. 또 하나는 그 시장 중에 하나가 북한과 아무름까지 포함하는 이런 우리 인근의 시장 전체로 우리가 경제권을 크게 만들어 나가는 거. 예. 이게 사실은 크게 보면은 이게 낭만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냉엄한 음흠. 우리의 경제권을 만들어 나가는 네. 거라는 거죠. 집이 가난해지면 현명한 며느리가 생각나고 또 현명한 며느리가 드러난다 그러고요. 국난,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성현, 성군, 뛰어난 지도자가 보이게 된다고 네. 하죠. 네. 아무튼 경제적으로나 군사 외교적으로나 우리에게 갑갑한 날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난세가 지금 네. 점점 난세가 되어 있는데 난세의 영웅이 나게 마련인데 게다가 또 미스터 트럼프도 뭐 재선을 위해서 별의별 걸 다 할 거고 그래서 만약에 성공한다면 이런 기조는 거의 그대로 더 강화되리라고 봐야 하니까 1, 2년 사이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도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우리가 주도할 수는 없지만 뒤처지지는 않게 하고 국내적으로는 풀 수 있는 돈은 최대한 많이 풀어서 네. 극빈층을 보호하고 구매력을 조금이라도 높여서 돈은 돌아야 돈 아닙니까? 그래서 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돈인가요? 한 사람만 갖고 있으면 돈이 아, 아니죠. 왔다 갔다 해야 돈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부가가치가 생기고 그래서 네. 함께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돈과 돌은 같은 거네요?
예. 돈을 돌처럼 봐야 되냐? 도니까? 아니, 그거는 최영 선생 얘기고 예. 돈은 자꾸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저는 예. 동글동글한 이 코인이 좋아요. 막 돌아다니기 쉽게. 예. 제가 아는 경제 상식은 딱 그것밖에 없어요. 예. 돈은 도를 하고 있어서 돈이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해야 부가가치가 생겨서 서로 좋아진다. 네. 오늘 그거를 결심으로 삼고 그 이상한 파생 상품 이런 거 좀 투자 이런 거는 좀 주의하시고요. 이것으로 박사님과의 특강은 작게 시작했다가 뭐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까지 왔어요. 그러네요. 아무튼 우리는 럭비공 강의예요.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8월 20일 화요일인데 뭔가 뭐 주말 분위기도 나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굉장히 뜨겁네요. 게시판은 많은 말씀 주셨는데 다 소개를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강윤 언급하신 분만 읽어드릴까? 아니고요. 김병경 선생님, 네, 염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침이 좀 몇 번 있어서 여러분들 들으시는데 불편함을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도 병원을 다녀왔는데 의사도 참 난감해하네요.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어제는 어떤 분께서 또 폐 검사도 해보라고 그랬는데 했습니다. 양호진 선생님, 김병경 선생님 다 감사하고요. 김기식 씨가 금융감독원장에 취임을 했더라면 개혁 정책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점은 좀 아쉽다라고 ASD124님. 이동호 선생님은 아이고 이 더운데 또 경주까지 멀리 가셨군요. 댓글 남겨주셔서 고마운데 놓친애들 어머님, 아버님 달달한 이야기와 커피, 비누 이런 거에 혹해서 그만 뭘 잘못 덜컥 사시거나 이런단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빳빳한 현금 장롱 구석에 넣어두라고 합니다. 돌아가시면 장롱 정리하다 발견해서 한 번 더 고마움 느끼겠다고. 뭐하러 상속세 내시냐고. 아이고 이거 아주 고단수제의 같고요. 우리은행이 참 지랄 많네요. 우리 동네 같은 시골 지역에서도 키코를 강압적으로 팔아가지고 주거래 은행에 거부할 수 없는 을로서 최소 금액을 투자했다가 날린 기억이 다시 납니다. 청라에서님. 아이고 아까 정 박사님께서 언급한 그 키코 사태 여기 생생한 피해자가 계시군요. 더군다나 을로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건 참. 금감원 자체가 좀 개혁에 소극적이다 이런 견해. 네, 그리고 아주 권위주의적이죠. 신부는 민간인이면서 마치 금융계의 검찰 노릇은 다 하고 금감원 개혁도 참 필요한 것인데 우리나라 모든 사모펀드는 거의 악의 축이 아닌가 싶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좀 표현의 강도는 센 것 같지만 박사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 행간에 그런 건 있었습니다. 재정을 풀어도 돈이 국내에서 안 도는 점도 있다. 그렇죠. 그런 게 문제죠. 일본도 지금 그게 심하다고 하던데요. 지구를 위해서는 트럼프가 연임하면 절대 안 되겠다고 그런 댓글도 있습니다. 네. 댓글 소개 평소에는 질문 대답, 질문 문답이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은 구체적인 질문은 없었고 각자 소회, 생각들을 주신 것이어서 제가 끝부분에 한꺼번에 좀 소개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많이 서둘렀는데도 25분, 6시 25분 조금 길어졌습니다. 경제 공부하는 날이긴 하지만 공부를 너무 길게 하면 또 질리기도 하고 쉬어야 되겠죠. 들어주셔서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저장 다운로드 받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병경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더군요. 좋아요도 좀 같이 누르자. 기왕에 들어가 있으면. 구독하기도 함께 좀 눌러주시고요. 참고로 오늘 정승일 경제학은 제가 14회라고 그랬는데 17회차가 맞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17번이나 공부했습니다. 박사님 뿌듯합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